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여자성모병원 이동환입니다. 박일준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 목요 집담회가 목요일 오후에 좀 긴 시간을 했던 강의여서 오스테오라이티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연차들 좀 대상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 오전을 옮기면서 시간이 조금 짧아져서 내용을 조금 줄여서 카틸리지 리페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치료 중에서는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카틸리지 리페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는 가장 흔한 조인트 디지즈로서 65세 이상에서 문헌상에서는 한 70% 정도의 환자들이 겪고 있다고 알려진 질환입니다. 많은 수의 환자가 오해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며, 현재 기대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어 감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디자이어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치료와 예방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해는 퇴행성 질환으로 메카니컬하게 발생하는 카틀리지 웨어 혹은 테어로부터 악화되는 좀 단순한 질환으로 접근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더 헤테로제너스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메카니컬 로딩뿐만 아니라 스트럭처럴 프로블럼, 그리고 크로닉한 로그레드 인플레메이션 측면, 그리고 제네틱 팩터나 페인, 엔도크라인 등이 관여하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페노타입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할 정도로 좀 더 헤테로제너스한 질환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오해에서 카틀리지 디스트럭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결국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인 트리트먼트 타겟이 됩니다. 이러한 아티큘러 카틀리지는 하이라인 카틀리지이며 A 림파틱, A 듀랄, A 베스큘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로드 베어링 티슈입니다. A 베스큘러한 특징 때문에 특히 힐링 포텐셜이 매우 적어서 이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헬시 라이프에 대한 디자이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인트 프리저빙 서저리 측면이나 아스로플라스티 아웃컴 측면에서 모두 향상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치료 방침을 살펴보면 스몰 리전이나 얼리 오웨이에서는 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카틀리지 디펙트를 동반한 얼리 오웨이에서는 카틀리지 리페어 서지를 좀 선택하게 되고, 디지즈가 좀 더 프로그레션된 엘더리의 경우에는 아스로플라스티를 주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정형외과에서 오해를 정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진단하는 양식이 특별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쪽에서 오히려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논문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이제 정형외과 측에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플레인 라디오그래피와 증상에 의존하여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1957년에 케일그레 로렌스가 제시한 KL 그레이드가 다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KL 그레이드는 처음에 이제 류마티즘에 대한 연구 중에서 라디오그래피의 평가에 따라서 평가에서 인트라 옵저버 릴라이빌티가 문제가 됨을 느끼고 5단계의 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서 디시전 메이킹의 가이드라인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L 그레이드를 살펴보면 그레이드 0은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용이나 리액티브한 체인지가 없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이고, 그레이드 1부터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용이 의심이 되고, 파시블한 오스테오파이트 리핑이 있는 것, 그리고 그레이드 2는 데피니트한 오스테오파이트와 파시블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그레이드 3는 데피니트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모더레이트 오스테오파이트, 그리고 썸 스크레로시스, 그리고 파시블 보니 엔드 디포미티, 그리고 그레이드 4는 라지 오스테오파이트와 마크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시비어 스크로시스를 동반한 디피닛 보니 앤드 디포미티를 보일 경우를 나눕니다. 물론 이 오스테오아스라티스라는 질환을 이 그레이드로 모든 환자가 딱 구분되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사실 각 그레이드 사이에 비트윈이 있겠고, 저도 아직 진료를 볼 때 그레이드 2, 3 단계에서 어떤 걸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 표를 외워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레이딩을 정확히 알고 이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7년도에 오리지널 캘그레 로렌스의 아티클에 수록된 예시로 A는 그레이드 1, 그리고 B가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가 C, 그레이드 4가 D.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사실 너무 구분이 명확한 그림이어서 조금 이제 실제 진료 올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 볼 때마다 이게 그레이드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연차 대상으로 하려고 이제 퀴즈 문제를 앞쪽에는 이제 엑스레이 보고 KL 그래드 맞추는 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 다음 엑스레이에서 우측 무릎 KL 그래드 맞추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부러 양측 사진을 제공하였고요. 좌측과 비교해서 우측은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디피니트하게 보이며 오스테오파이트도 모더레이트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3, 답은 그레이드 3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그 K 그레이드를 맞추라는 문제인데, 이 사진은 로젠베르그 뷰고 이 우측 그림과 같이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 로젠베르그 뷰의 촬영 방식은 45도 플렉션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PA에서 카우덜한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뷰는 이제 일반 스탠딩 AP 뷰랑 비교해서 아티큘러 서페이스에 디자인신 흔한 미드 플렉션 상태에서의 페모랄 콘다일의 비주얼레이션이 좋고 티비아 플라테이의 비주얼레이션이 좋아서 스탠딩 AP에서 잘 안 보이던 아스레틱 체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엑스레이 상에서 본이 서로 컨택되어 있는 모습으로 마크드 조인 스페이스 네로잉과 시비어 스크로시스가 동반된 그레이드 4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미징 모달리티로 MRI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MRI는 카틀리지나 본메로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며 엑스레이랑 비교해서 멀티플레인 이미징으로서 병변의 위치 파악에도 유용합니다. MRI에서 카틀리지 상태를 확인하고 ICRS는 모디파이드 아웃브리지 클래시피케이션 등으로 카틀리지 상태를 그레이딩합니다. 그래서 일반 MRI 외에도 요즘에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프로테오글리칸 컨텐츠를 측정하는 펑셔널 MRI 등을 통해서 카틀리지의 메카니컬과 프로퍼티를 평가하는 등 많은 기술적 발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MRI가 발전함에 따라 카틀리지 이전의 얼리 디텍션이 가능해졌기에 조인트 프리저빙 프로시저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료에서 보존적 치료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NSAID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페인킬러들이 사용되고 인플라메이션이 플레이업된 경우에는 로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제 대부분들이 GI나 헤파토, 레날 톡시티를 갖고 있어서 사용 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 주의가 요합니다. 또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진단이나 이제 인플라메이션 완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 히알루론이나 다양한 주사제를 좀 이제 보존 치료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약제 중에 최근에는 RA에서의 디마드처럼 디모드의 개념으로 다양한 약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약간은 임상적으로는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과 체중 감량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증상 완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치료에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OA나 카틀리지 이전에 대해서 시행하는 수술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크게는 카틀리지 리페어 프로시저, 얼라이먼트 코렉션, 그리고 아스로플러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틀리지 리페어 프로시저와 얼라이먼트 코렉션은 흔히 같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준비를 처음엔 다 하려고 하다가 속담에 시간이 좀 줄어든 관계로 카틀리지 이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원차 전공의들에서는 특히 이 카틀리지 리페어 서저리에 대해서 구분부터 이름부터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좀 위쪽에 있는 두 프로시저인 마이크로 프랙처나 드릴링 그리고 어브레전 아스로플라스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술기를 하기 전에도 적용되는 베이직한 프로시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본 술기 외에 인핸스드 서저리의 경우는 이제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인 그 에이믹이나 김석정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ACI 등의 술기가 있습니다. ACIC들은 술기가 있고 그 외에 비맥이나 ACI 그리고 스템셀 세라피들은 이제 조금 그 셀 베이스 트리트먼트로 셀 세라피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맥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또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프랙처랑 드릴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는 이제 오울을 마이크로 드릴링 그 마이크로 프랙처는 오울을 사용하고 마이크로 드릴링은 드릴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다른데요. 한동안은 이제 어울을 이용한 방식으로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드릴링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959년에 먼저 소개가 되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OA 환자의 치료로 관절경화에서 서컨드랄 본에 드릴링을 처음에 이용해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메로우셀이 나와서 파이브로 카틀리지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치료법인데요. 이 시기가 MRI가 상용화되기 이전 시기이며 OA의 치료를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마이크로 드릴링 후에 카틀리지가 리페어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사진인데요. 이 생성된 채널만 막혔고 카틀리지가 재생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MRI 발전으로서 카틀리지안 진단이 카틀리 리전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국소적인 병변에 대한 치료법으로 오우를 사용한 마이크로프랙처 방식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재생된 카틀리지는 헤어라인 카틀리지보다는 좀 더 파이브로 카틀리지에 가깝고, 따라서 웨어 레지던스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출시 효과는 좋았지만 장기 출시 시에 그 웨어가 재발생하면서 효용성 저하되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ECM 이상의 큰 결손에서는 임상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적용이 제한적인 점, 뭐 그 외에 서컨드랄 본에 문제가 생기는 등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 좀 한계가 명확한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술의 간편성 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다른 수술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금만 병변이 보이면 이런 마이크로프랙처 드릴링을 할 수가 있어서 1차적인 치료법으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레전 아스로플라스티입니다. 아브레전 아스로플라스티는 1982년에 AAOS에서 라니 존슨이라는 분의 소개된 술기고, 스클레로틱한 서컨드랄 본을 버 등을 이용해서 버나 이제 큐렛 등을 이용해서 1에서 3mm 정도 벗겨내고 바이어블한 볼을 노출시키는 개념으로 술기를 소개합니다. 이 술기가 참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라니 존슨만 좋은 결과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장기 추진 결과도 좋은 편으로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서 현재는 이제 보통 다른 인핸스드 마이크로프랙처 테크닉을 시행을 할 때 마이크로프랙처의 술기와 함께 보통 같이 바이어블한 본을 좀 노출시키는 기본적인 카트리지 디펙트 치료 술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카틀리지 데브리를 좀 정리를 하고 바이어블한 본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베이직 프로시저 이후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프랙처나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진행하는 프로시저라고 해서 인핸스드 마이크로프랙처 드릴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셀을 이용한 치료는 나중에 설명드릴 때 그걸 제외한 것을 통칭하게 되고요. 에이믹이라고 어톨로거스 매트릭스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라는 술법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인핸스드 마이크로프랙처 방식으로 1사형 콜라겐 멤브레인을 병변에 부착해서 손상 부위의 마이크로프랙처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본매로가 집중되고 이제 보이게 하는 유도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제 수처하고 최근에는 피브린 글루를 이용한 방식으로 실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ACIC라는 김석중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테크닉이 있는데, 어톨로그스 콜라겐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라는 방식으로 콜라겐 젤을 이용해서 이제 본매력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관절경화에서 모든 술식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고 6년 출시에도 좋은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핸스드 마이크로프랙처 드릴링은 우선 셀 세라피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코스트 에펙티브니스가 좋으며, ACI라는 술기와 비교해서는 이제 이 수술 자체가 싱글 스테이지로 술이 진행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ACIC 테크닉을 이용하여 수술한 장면이고, 마이크로 드릴링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콜라겐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팔로우업 했을 때, 마지막 C는 팔로우업 했을 때 관절경 사진으로 카틀리지가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스테오콘드랄 오토그라프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오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너네이 베어링 에리아에서 여러 개의 이제 원통형 오스테오콘드랄 그래프트를 채취한 다음에 이 콘드랄 리전이 있는 곳으로 트랜스퍼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모자익 플라스라고도 부르며 OCD 트리트먼트로 많이 소개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과 또한 좋은 편으로 여러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술식은 이 도너 사이트, 이걸 떼는 곳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너 사이트 모빌리티가 있어서 인디케이션이 40cm 제곱 이하의 비교적 작은 벽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음 AC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최초로 이제 소개된 술기고, 자기율의 연골세포 이식술이라는 이게 시행되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언로딩 에어리어에서 스몰 어마운트를 채취한 다음에 이 연골세포를 분리하고 따로 배양한 이후에 이를 다시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도 이후로 이제 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ACI 역시 아스라이티스보다는 좀 더 카틀리지 리전에 국소적으로 카틀리지가 있는 경우에만 치료로 주로 이용이 되고요.
세컨 스테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채취하는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고 이걸 다시 이식하는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는 투 스테이지로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가능한 범위가 좀 더 넓게 적용이 가능하고 이런 제한이 적어서 추후에 이제 아스라티스 치료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치료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I는 세대를 구분하여서 발전하였는데요. 1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페리스탈 플랩을 채취해서 이걸 수처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을 고정한 후에 이제 분리배양된 연골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이 이제 페리스탈 플랩을 채취하기도 해야 되고 이를 이제 수처하는 쪽에서 큰 인시전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디퍼런시에이션이나 석회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세대에서는 콜라겐 멤브레인이나 피브린 글루 등의 스카폴드를 이용하여서 이 분리배양한 콘드로사이트를 시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단 큰 인시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활 및 회복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세대 ACI가 주로 시행되는데 셀 펠렛의 형태로 이제 그 콘드로사이트를 임플란팅하게 되면서 그리고 점차 셀 컬처 테크닉이 향상되면서 이를 통해서 연골 형성 능력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카트라이프라는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림처럼 이제 립케이지에 있는 카틀리지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분리 배양 후에 셀 펠렛의 형태로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메로 아스피레이션 콘센트레이트로 셀 카테고리에 넣긴 했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본메로 아스피레이션 한 것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컨센트레이션 해서 바이오 스캐폴드와 함께 인젝션 해주는 방식으로 본메로의 메센키말 스템셀과 그루스 팩터 사이토카인 등을 이용하여서 컨드로젠의 디퍼런시에이션을 증강시키고 페라크라인 이펙트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빌리칼 코드 블러드 스템셀과의 비교 논문이 다수 있으며 아직 어떤 방식이 나은가는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다른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 테크닉처럼 싱글 스테이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맥에 대한 보고 중에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포 셀 세라피라는 데에서는 비맥을 통해 얻은 이제 아이솔레이트한 셀이 트릴리니지 디퍼런시에이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맥에서의 메센키말 스템셀은 이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제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비맥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디베이팅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올더 도너에서 보통 얻어진 스템셀이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분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토로그스한 스템셀이고 수술 자체가 싱글 스테이지로 가능하며 효과도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장점도 명확한 치료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엄빌리컬 코드 블러드 스템셀을 이용한 셀 세라피입니다. 이 코드 블러드는 본메로 트랜스플란션에 비해서 이제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이 본메로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다고 해서 골수이식에서 처음에 이용되었었고요. 이 코드의 왓슨스 젤리라는 곳에 다수의 메센키말 스템셀이 존재함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카틸리지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제품이 승인받으면서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드 블러드 스템셀은 어덜트 스템셀보다는 디퍼런시에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달리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이뮨 리젝션이 낮아서 상품화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그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OA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아서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1에서 7년 정도까지 결과 보고가 이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사진이 카티스템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 방식으로 이제 기존의 인핸스드 마이크로프랙처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싱글 스테이지로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카트리지 리페어 서저리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인트 프로저빙 서저리로서 아스로플라스트와 더불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투트랙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방식이고 따라서 전공의생들은 이런 용어부터 일단 생소할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향후에 많은 종류의 약제들이 이런 카틀리지 리스토레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 구분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퀴즈 세 번째 문제고 조금 더 이제 뭐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52세 여자 환자였고 액티비티 오브 데일 리빙이 높은 상태로
네, 7도의 베루스 그리고 카틀리지 리전은 3.5 곱하기 ECM의 좀 라지 사이즈 그리고 컨테인드 리전으로 제가 좀 북한해서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냈고요. 치료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전공 선생님들 정답을 잘 맞춰줬던 걸로 봤고 나이와 액티비티 정도 그리고 7도의 베루스를 고려했을 때 유닛니 아스트로플라스티보다는 HTO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고 HTO 없이 카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 단독 진행보다는 얼라이먼트 코렉션을 같이 해주는 것이 메디얼 컴파트먼트의 메카니컬 로딩을 줄여주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의 요지는 오치냐 ACI냐를 고르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츠는 도너 사이드 모빌리티 등의 문제로 라지 사이즈 리전에는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40cm 제곱 이하에서만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답은 4번 HTO와 ACI의 동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동환 교수님 정말 소중하고 좋은 강의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 전공 생들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전공의생들 참석하셨고요. 우리 전공의생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나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슬관절 쪽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혜석 교수님부터 해서 김석준 교수님, 고인준 교수님, 저기 이재용 교수님, 최근영 선생님, 박유선 선생님, 이세원 선생님, 제가 다 언급을 못할 정도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시면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 좀 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뭐 코멘트 뭐 정리를 잘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은 주니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이 전공이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OA 오버뷰 중에서 이제 트리트먼트 쪽에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형외과이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전반적으로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추후에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다른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 OA 발생 기전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류마티스에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다 이제 인플라메이션하고 이뮨 리스폰스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우리 4년차 허영 선생님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오츠와 같은 카til리지 리페어를 할 때 그라프트 사이트에 홀을 뚫을 때 뎁스 정도하고 도너 사이트에서 채취한 카틸리지를 다시 그라프트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뎁스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수술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예, 일단 답변 전에 사실 저도 오치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이게 어떤 정도 깊이가 좋은지는 사실 정확히 제가 느껴본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1.5인치 정도로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보시거나 좀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혹시 계시면 답변 대신 부탁드려도 될지. 저기 제가 답을 좀 드릴까요? 고인준 교수님? 네, 예. 아니 어제도 네네. 했고 뭐 많이 하니까. 근데 예예. 그게 뭐 인치가 아니라 CM이고요. 1.3cm 정도 도너 사이트 아, 들어갈 때는 1.5cm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뭐 정해진 건 없는데 그 정도의 스테빌리티 면에서 좋게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혹시 이거 김석준 교수님 포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ACI를 국내에서 하나요? ACI가 지금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그 회사가 잘 예. 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사실 정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디 다른 회사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지금은 아마 ACI 쪽으로 가능한 게 그 카틸라이프, 립 카틸리지 띄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제한적이고, 예, 예. 그걸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거 지금 이게 약간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할 때 ACI 같은 부분이 국내에서 이렇게 어베일able 않은 걸로 잘 알고 있어갖고, 물론 교과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이게 프랙티컬하게 ACI를 하는 걸 아마 본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전공에서 이게 할 수가 없어서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고 지금 이 퀴즈 세 번째 이렇게 내신 건 뭐 개념적으로 낸 건 알겠지만은 솔직히 조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상황에 맞춰서 잘 하셔야지. ACI가 국내에서 이게 어울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은 약간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요약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코멘트 짧게 드리면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데 결국 계속 발전 중인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명백하게 딱딱딱 구분되는 게 없는 거는 아마도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쾌한 레포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분야는 틀림없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서 코멘트 하나만 간단하게 네네네. 해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ACI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공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트리트먼트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은 아까 이동환 교수가 얘기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는 없는데 어떤 그 페일드 됐을 때 그 마이크로 프랙처 페일드 된 이후에는 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얼마 있을 때는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퀴즈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의 이지원 선생이고요. 요 퀴즈 3번 문제에 대한 건 것 같은데, 답이 선택지 중에서 ACI이긴 하지만, ACI 경우 2번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셀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환자들의 반감은 없는지 궁금하고, 혹시 ACIC 등 다른 선택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수술 2번 하는 데 대해서 환자들이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경험을 말씀, 답변 드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 예. 그 저기 뭐야 ACI를 할 때는 예전에 카틸리지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컬처하는 기간 동안에 환자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2번 하는 동안에 세 번째, 그러니까 2번 하는 동안에 환자가 이제 수술을 취소하고 안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뭐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또 이거에 대해서 강제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또 들어있고 그래서 환자가 불만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이 2번의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결과를 환자는 되게 좋은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나 환자나 다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그 HTO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그 카틀리지 리페어 스캐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 카티스템이라고 했던 부분을 쓸 수도 있고 콜라겐을 쓸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오지선다용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 뭘까 하니까 이제 베루스 코렉션하고 요거를 간 것이고, 사실은 답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퀴즈 3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환자 실제로 그렇게 치료한 건 아니고요. 이거 문제 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과서에 일단 이 부분에서 낼 수 있는 게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못한다는 거 말고 특별히 낼 게 사실은 좀 애매해서 이걸 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츠가 교과서적으로 일단 사이즈가 작을 때 하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